바리케이드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2월 3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말 많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하필이면 여야 대표가 대통령 인사 문제로 꼬인 전국을 풀어보자고 회담을 벌이던 바로 그때 그리했습니다. 다른 표현을 찾아보려 해도 비속어인 깽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달라.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국회 안에 과연 정치의 여지가 남아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TPP라는 생소한 용어가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하다지만 더 광범위한 TPP에 우리 정부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 한 번으로 끝날 일인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일인지 통상문제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이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 당시 조경태 강용석 설전을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임금을 주상이라고 불렀죠.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는 민심과 의회주의를 발파하겠다는 어떤 주상이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일보 기사부터 준비하셨나요? 네, 한번 웃어보자고 고른 기사입니다. 웃게 될지, 예, 화가 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으실 겁니다 아마. 종편 2년 지상파 독과점 깨고 선택권 넓혔다. 종편의 선전은 지상파 3사의 독과점 체제를 흔들며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친여 성향의 학자입니다. 황근 교수는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 종편 출범 2년의 가장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이게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성과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대과는
안 보이는 모양이죠. 예. 또 육면 가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오락일색이던 지상파. 종편의 보도 교양으로 균형 찾았다. 웃으셨네요.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종편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 프로그램을 선보여서 국민적인 관심사를 높인 측면이 있다. 수십 년간 오락에 치우쳤던 국내 방송시장이 지난 2년 새 종편 뉴스의 대폭 강화에 힘입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뚜렷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뉴스 하고 싶으면 뉴스 채널을 하지 왜 종합편성 채널을 합니까? 일단 그게 의문이고요. 왜 종편이 보도교양, 이른바 분류상 보도교양을 하느냐? 제작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참. 그리고 정치 이슈에 대한 심층적 토론, 우파 소비자를 위한 말초적 잡담이겠죠. 무슨 심층 토론입니까? 이 종편의 그동안의 폐해,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 조선일보가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두루두루 아마 입담에 오를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사업 계획에 냈던 보도 비중이요. 24.8%. 네. 2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자신들이 했던 사업 계획, 약속도 안 지킨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 보도교양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 위반해 놓고는 그걸 합리화합니까? 아이고 정말 참 이 사람들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예. 뭐 유사 보도 채널이다. 예. 저질 토크가 판을 친다. 예.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네. 돌파 논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웃어보았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데 개입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행정관. 조모행정관이 또 오늘 뉴스의 중심입니다. 이 조모행정관이 정보 유출을 도와준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정보 유출 해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잘 아시는 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분류되지요. 이 조이제 국장을 한겨레 기자가 직접 만난 모양입니다. 한겨레 기자한테 청와대 조모행정관의 요청에 따라서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최모군의 정보를 확인해 봤다. 조모행정관이 최모군의 그 신상정보 확인을 부탁한 이후 감사 문자를 자신에게 보냈다. 그런 기억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모행정관이 이 조이제 국장에게 최군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최모군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낸 때는 6월 11일 오후 4시쯤이었는데요. 최동욱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 의혹 사건 처리 관련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지 1시간 뒤입니다. 네. 이 시점이. 날짜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시간까지 1시간 뒤에 영화 같습니다. 예. 또 조모 행정관이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날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데요.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기 하루 전입니다. 네. 6월 14일에 기소가 됐고 예. 그 직전에 뭐 법무부와 검찰 간에 네. 그 원세훈 기소를 놓고 네. 다툼이 있었다는 보도가 일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지금은 뭐 그건 기정사실화가 네, 됐고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일단 기소하지 말라. 네. 검찰에서는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해야 될 사안이다. 네. 이렇게 충돌을 하다가 결국 타협을 본 것이 불구속 기소. 예, 불구속하되 선거법은 걸겠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도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런 네. 뒷조사를 그 당시에 이미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예, 뭐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그 추측이 사실로 드러나는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단계입니다.
자, 한겨레 취재 결과가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날이 9월 6일이죠. 네. 그 다음 날 9월 7일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은 임모 서초구청 감사 담당관실 과장은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 팀장에게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청와대에 제출하라 이렇게 체근했다는 겁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개인 업무를 보고 있던 김모 OK민원센터 팀장은 임 과장의 전화 요청으로 구청에 나갔다가 청와대 공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공문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후에 정식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임모 과장. 서초구청 감사 담당관실 임모 과장. 이 사람은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2003년 서울지검 특수 3부에서 일할 때 같은 부서에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임모 과장은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채모군의 신상 정보와 관련해서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자, 한겨레 이면으로 넘어가니까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 이 사람이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지원국장에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모군의 개인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조모 행정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치 이 멘트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일전에 박지만 씨 관련한 무슨 비위 이 사실이 언론에 회자될 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모 행정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했다는 거죠. 자, 이 조모 행정관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최동욱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부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조희재 국장이 6월 11일 오후 4시와 5시 사이에 이 조모 행정관, 청와대 조모 행정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또 밝히면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해줬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그 조선일보 보도 뒤에야 최동욱 정보를 확인했다는 이런 식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예. 조 행정관이 혼자서 한 일이다. 예.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 일이다. 근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요. 네,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이 사람 같은 경우, 조모 행정관 같은 경우, 지금 그 청와대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업무상 채모군의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채모군의 개인 정보를 파악할 개인적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부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 이게 짐작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하도 뻔해 보여서요. 예. 조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예. 한 일일 것이다. 예. 우리가 되묻겠죠. 예. 도대체 그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 시설 관리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하겠느냐. 네. 누군가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예.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른다. 예. 그걸로 끝이 되지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길한 예측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한국일보 8면을 가니까 말이죠.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남상욱 기자가 쓴 건데 4월 2일에 최동욱 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아들 의혹에 관한 해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서초구청 관련한 그런 사안은 6월이었죠. 네. 조선일보 보도는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최동욱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동욱 총장에게 당시엔 후보자였겠죠.
혼외아들 의혹에 관한 해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최동욱 전 총장이 고검장 시절에 내연녀로 의심받는 여성이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의혹을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최동욱 전 총장의 지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동욱 전 총장이 인사검증 당시 혼외자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청와대에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최동욱 전 총장에게 의혹에 관해 거듭 물었고 최동욱 전 총장은 계속 부인을 했다라면서 최동욱 전 총장은 청문회 당시와 임기 초에 의혹에 더해 더 이상 언급이 없으니까 해명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의혹이 공개됐을 때에도 최동욱 전 총장은 보도의 저의와 배경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임명 당시에는 알고도 묵인했던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란 겁니다. 청와대가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명확한 이 사안과는 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최동욱 전 총장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걸 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지네요. 예. 지금 최 전 총장 말씀이십니까? 예, 최 전 총, 이게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최동욱 전 총장, 예, 지금 사퇴한 이후로, 퇴임식한 이후로, 이임식한 이후로 아무 그 입장 표명도 없고 말이죠.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물론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네.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여전히 저는 최 전 총장은 공인이라고 보고요. 네.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책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그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 이미 임명 단계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왜 그것을 묵인했는지, 또 9월에 그걸 쟁점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찍어냈는지, 이것도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예. 규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에 눈에 확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면에 이 기사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말이죠. 작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교육감 재선거에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뭔들 개입을 안 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수 쪽에 유리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3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경향신문이 분석해봤더니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선거 당일인 12월 19일까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글 1200여 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어떤 글이었느냐. 광노현 유죄 확정, 돈 주고 산 교육감직 날아가다. 좌파들은 뭉치는데 우리는 후보부터 난립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 각종 소송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자기들이 진보 교육감한테 소송을 걸어놓고 국민 혈세 낭비 누가 했습니까? 또 진보 교육감에 대한 그런 소송에서 결국에는 누가 대부분 이겼어요? 진보 교육감이 이겼습니다. 쓸데없는 소송을 건 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야지 이 소송 당한 사람한테 혈세 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이런 글을 올렸던 겁니다. 또 무슨 트윗이 있었느냐. 재정 능력 무시한 부자급식 밀어붙이기. 부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전 교육부 장관 대 전 전교조 위원장의 맞대결. 그러니까 문용린 대 이수호의 맞대결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네요. 종북 인사가 교육계 망치도록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종북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이수호 후보가 종북이라는 겁니다. 2010년 보수 후보가 난립해서 광노현에게 당선을 내줬다. 제2의 광노현을 만들자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광노현은 깃털이고 이수호는 친노종북 교육세력 몸통. 친노종북 교육세력 몸통. 예. 후안무치한 전교조의 두 얼굴. 이런 거를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트윗으로 썼다는 겁니다. 참 나라꼴 허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정무수석, 지금 정무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법 뉴스에 많이 나올 만한 사람인데. 제가 뭐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 강기정 의원하고 토크를 했었는데. 네. 강기정 의원. 야당 의원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아야 될 사람이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네. 야당과 뭐가 꼬이면은, 청와대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가서, 저한테 어려운 점 있으시면 다 말씀하시라고. 이래야 될 사람이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업무 수석의 줄임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강기정 의원이요. 박정우 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준우 수석인데, 네. 박정우 수석이라고. 워낙 야당하고 접촉이 없다 보니까 정무수석 이름도 몰라. 자, 오늘 한겨레 육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권과 소통이 없는 없을 무 해서 정무수석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수석을 두고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정치권과 두루 접촉하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구실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과 거의 접촉이 없는 이 박준우 수석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말이죠. 뭐 접촉이 없더라도 의원들 경조사는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이 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구여권 인사들이 빈소를 찾은 것과는 다르게 이 박준우 수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물론 야당을 상대로 해서 한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했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 9월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장외투쟁을 하는 김한길 대표를 찾아가서 양복 차림으로 오시라고 그 한마디 한 거. 그 양반이군요. 그 양반이에요. 박준우 수석이. 아유, 밥값을 하셨네, 보니까. 예. 네, 이 기사 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지난달 26일 청와대 예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네. 김기춘 실장 그리고 다른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예. 오랜만에 이 박준우 수석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예. 사진 속 박 수석은 김기춘 실장 뒤에서 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졸고 있었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나 이거 정말 참, 이거 보면서 말이죠. 혈세 낭비, 누구 보고 혈세 낭비를 운운하는 건지. 네. 외교관 출신을 정무수석 자리에 앉힐 때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인사 신호. 네. 시그널이 있었던 거죠. 예. 정무수석. 국회를, 뭐라고 할까요? 좀 홀대하겠다는 그런 분석이 예. 인사 당시부터 나왔던 거고요. 뭐 사실 어제 문영표 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이런 인사들에 대한 임명 강행. 네. 이것만 보더라도 국회 무시는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국회 무시를 네. 속에 의도가 있더라도 좀 네. 이렇게 피하거나 유려하게 또 네. 감춘다든지 네. 이럴 수 있는데 오비락이라고 이제 그런 지적을 받기 싫어서라도 네. 시점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래야 될 텐데 예. 일부러 혹 맞춰요. 아. 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시작된 게 2시 반입니다. 예. 국회 귀빈식당에서. 예. 4시 좀 안 돼서 끝났어요. 예. 근데 임명 강행 속보가 뜬 시점이 3시 반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야당뿐만 아니라 예. 여당 대표 머리 위에 찬물을 한 바가지 들어 부은 격이죠. 김한길 대표가 어제 테이블을 탁 치면서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보도를 접하고 나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보도는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아주 민감하게 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대통령이 이미 2시 반부터 여야 대표들 간의 사자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 반에 임명 강행 소식이 떴다는 거는 이제 3시 반 직전에 임명을 이제 하겠다고 말씀 붙인 건데요. 그건 이 여야 대표 회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진노했음을 표한 것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더 나쁜 상황인데 예. 역할 분담을 한 거죠. 당신들은 만나시오. 나는 임명 발표를 하겠다. 예. 그러면 야당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완전히 그 여당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비박 계열의 그 의원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보도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저희가 9월에 윤여준 전 장관 스튜디오 출연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예. 정치 전국 전망을 제가 물어봤고요. 거기에 예. 대한 답변 2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촛불 전국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을 때였어요. 예. 이런 상황을 어찌 보냐라고 물었을 때 전반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게 네. 정의구현 사재단을 비롯한 예. 천주 교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이미 9월에 짚었습니다. 예.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촉발될지 모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나 했고 또 하나가 예. 새누리당 내부, 여권 내부의 균열을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 일단 천주 교계의 움직임은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권 내부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저는 지금 그때 얘기를 듣고 예.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저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당시 네. 그 윤여준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촛불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게 아마 뭐 시민들이 끈기를 갖고 네. 정권에 항쟁하는 차원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게 아니라 촛불을 꺼지지 않게 만들 것이다. 전 이런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뉘앙스 들었습니다. 예. 예. 꺼질만 하면 기름을 갖다 붓는 거죠. 이 웃을 수도 없고 말이죠. 본인들은 찬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예. 불을 끄기 위한 물을 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 바가지에는 예. 물이 아닌 기름이 들어있다는 찬 사실을 기름이 이제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겨레 구면 기사인데 지난달 26일에 유독가스가 유출되면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진 현대제철 당진 공장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어제였군요. 오후 4시 다 돼서 당진 현대제철 당진 공장 철강 공장에서 60m 높이 지붕에 올라서 안전진단 작업을 하던 현대종합설계 소속의 노모 과장이 20m 아래로 추락해서 지상 40m 구조물에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 이 현장 노동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그 사고가 난 철강 공장 안전진단 책임자였던 노모 씨는 땅에서 60m 높이 공장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판인 선라이트를 밟았다가 채광판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이 노모 씨 옆에는 다른 작업자가 있었는데 다행히 구조가 됐다고 하는군요. 네. 자, 이 노모 씨가 소속된 현대종합설계는 시설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난 6월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낡은 공장 3곳에 대해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하기로 현대제철과 계약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제철도 다른 법인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발표할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건가요? 매번 그 종합 대책을 운운하던 공장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던 현대제철은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드시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7분 돌아가셨어요. 네. 올해 5월에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10월에 1분이 돌아가셨고요. 네. 지난달 일주일 전에 1분이 또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또 요번에 사고가 또 난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사건이에요. 이건. 예. 자,
오늘 한겨레 경향에 실린 기사인데요. 학계에서 인정된 사실, 이 사실을 추정으로 바꾸라. 이렇게 교육부에 지침이 내려왔던 모양이죠. 사실을 추정으로 바꾸라고요? 네, 사실로 인정된 건데 이걸 추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를 내용입니까? 새로 쓰라는 거죠.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서술한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부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 표현에 대해서 교육부가 내린 수정 명령은 학계 연구 성과와 동떨어진 내용인데, 교육부는 아프라시아부 궁전 벽화의 조우관을 쓴 두 인물이 고구려 사신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이라고 고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학계에서는 고구려 사신이 맞다 이렇게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뒤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수정명령 내용만 봐도 전문성과 편향성이 의심된다. 역사학계 최대 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나 한국사학회 등의 역사 관련 학회에서는 아무도 심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교육부가 만든 심의회, 이 심의회에서 이렇게 수정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죠. 교육부는 심의회에 누가 거기 속해 있는지 그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들의 압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나죠? 고구려 역사를 축소하려고 했던 일제사학계의 그런 움직임. 좀 지나치게 보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일본과 한국의 그 보수들을 보면은 역사를 꼭 왜곡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13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네.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원 사료와 다른 내용을 담아서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본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출처불명의 인터넷 블로그 글을 베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블로그 글을, 사진 자료를 인터넷에서 긁어오거나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옮겨서 문제시됐던 이런 교학사의 부실 졸속 제작 행태가 자체 수정본을 내면서도 되풀이는 겁니다. 교육부 수정심의회, 앞서 말씀드린 교육부 심의회, 이걸 걸러야 되거든요. 또 거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 심의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자, 그리고 역사 관련한 그 기사가 또 오늘 조선일보 인면에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오늘 특집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그 동대문 교회가 있습니다. 이 흥지문 근방에 있는 서울 동대문 교회인데, 여기에 여기를 이제 철거를 해서 서울시가 서울 성곽을, 한양 도성을 복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플래카드 걸어놓고 있던데, 조선일보가 여기에 맞장구를 쳐서 이건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이 근대사 유적인 서울 동대문 교회를 없애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뿐만 아니라 매달의 산시인 태능선수촌도 철거될 위기다. 태능선수촌 역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완공된 뒤 수많은 스포츠 스타의 산실이 됐는데, 여기를 없애려 한다. 이거 얼핏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서울시가 뭐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을 따기 위해서 근대사 유적을 파괴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보다 더 오래 전에 역사의 유물인 한양도성, 또 그리고 조선 왕릉을 복원하려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유적 파괴라고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결국 누구를 겨냥한 기사겠습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조선일보. 지금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만 보더라도 성곽의 맥을 끊어놓고 있는 것이 이 교회네요. 이어야죠. 이어야죠. 그 교회가 시작한 지 120년 전이긴 한데, 그 건물 자체는 120년 전 건물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은. 이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라고 기사에는 돼 있지만,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교회 입당 예배 일시는요, 1970년
11월 11일입니다. 1973년 11월 11일에 입당 예배가 치러졌다는 점이 해당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는 걸 해야죠. 완전히 딱 결론을 내려놓고 예. 세계유산 등재된 기사들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어쨌습니까? 예. 국격을 높였다. 네. 어떤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추워줄 때는 언제고. 그 이전에 4대 강의 그 사업을 벌이면서 파괴됐던 문화재, 유적들,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걱정하고 또 염려를 했는지 되짚어보면은 이런 기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걸 확연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상당히 길게 했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은 새로운 업체가 오면 혹시 잘리진 않을까 매년 걱정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2014년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득한 연말이지만 저희 국회 청소 노동자들은 매년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 내 청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국회 청소노조는 이제는 해고 걱정 없이 즐거운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해달라며 국회 사무처에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번,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 2번, 앞으로 청소는 내가 직접 하겠다. 3번, 연말연시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매년 12월이 아닌 6월에 고용계약을 갱신하겠다. 4번, 새누리당 약속을 믿는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정면의 뉴스반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자,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 어제 예. 일본에 도착했죠? 예. 미국 부통령의 방문이 이렇게 주목을 끄는 적은 전에 없던 경우인데요. 요즘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동북아의 현안이고 또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일본의 아베 정부 때문에 한국이 쉽게 거기에 협력할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있고 해서 바이든의 한중일 순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에서 일본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기보다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낮추고 또 각자가 사태를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기 관리 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힘을 쓸 거라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우리 방공구역 확대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바이든 부통령 방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방공구역을 확정해서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바이든이 왔다 가고 나서 8일 이후에나 발표하려고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민간 항공사들한테 그 중국의 방공구역을 지나갈 때는 중국에다가 계획서를 내라고 한 것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상황을 좀 보자는 것 같습니다. 이어도 말아도 홍도가 포함된 새로운 방공구역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요. 그렇지만 이게 영토 주권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니까 중국, 일본, 미국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게 외교적으로 좀 더 매끄럽고 좋다는 얘기는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 같습니다. 네. 그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그 미국하고 일본이 사전 조율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참가국 강요회의에 앞서서 미국하고 일본이 그저께 만나서 협상안을 조율했는데요.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설탕 이렇게 5개 품목에서는 관세를 없애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은 빨리 이 TPP를 끝내서 타결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개방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피해자하고 수혜자가 분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선거정치, 즉 표계산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미국이 한국의 참여 의사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같습니다. TPP에 일본이 뛰어들기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협상이 진척이 됐었는데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이 뒤늦게 들어와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되면서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연내 타결이 미국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까지 들어온다면 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게 잘못하면 내년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 타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조금 껄끄러워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이 들어오고 싶으면 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은 고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건데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시점에 TPP에 뛰어들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일본 아베 총리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군요. 아사히 신문이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49%를 기록해서 전달의 53%보다 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돼 나타났습니다.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봤더니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특정 비밀보호법의 영향이 컸다고 아사히 신문이 분석했습니다. 특정 비밀보호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50%로 찬성보다 2배가 많았고요. 또 자민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제다라고 답한 비율도 61%였습니다. 네. 자, 이런 여론이 그 특정 비밀보호법의 흐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특정비밀보호법이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는 거라서 거의 모든 일본 언론들이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 기자들한테까지도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는 회기 중에 참의원만 통과하면 법이 되는 상황이라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베 내각은 내후년 10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선거가 한참 동안 없으니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정권이 폭주했다가 급격히 추락해서 조기 총선을 해야 됐던 사례가 과거 일본 내각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베 내각도 하루 이틀 동안 그 여론을 면밀히 보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까? 요즘 반정부 시위가 뜨거운 데가 아시아에서는 태국이라면 또 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인데요. 그저께는 수도 키예프에서 35만 명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50만 명이 거리로 나오면서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유럽연합하고 교류협정, FTA라고도 하고 교류협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맺으면서 유럽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요. 정부가 그 교류협정을 중단하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에 묶여 있겠다는 선택을 하면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력이나 또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친러시아 성향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 상품의 75% 엄청난 비율을 러시아가 사갈 정도로 경제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쉽게 유럽 쪽으로 갈 수 없는 처지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국민의 반감, 역사적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7세기 중반부터 러시아한테 지금까지 시달려왔고 또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 시절에는 식량을 징발해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국민 500만에서 많게는 10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또 소련 시절에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도 우크라이나의 도시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억 때문에 국민들이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자원이나 무역에서 러시아의 의존적인 체제를 만들어 온 것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시위 같은 갈등을 상시적으로 품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번에는 소련 시절에 자산을 이용해서 부를 키웠던 특권층들도 지금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체제를 포기할 리는 없고 인기가 떨어진 정부하고 좀 멀리하려는 그런 계산 속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교수죠. 예. 네, 이분이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를 내놨군요. 실러 교수가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거품 그리고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경고했습니다. 네. 실러 교수는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한 부분은 미국의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대개는 주가지수가 오르면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러 교수는 이번 경우에는 금융과 기술 부분이 과대평가된 것에 불과하고 가격 거품의 충격을 감당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이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브라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올 초만 해도 이코노미스트지가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원기를 회복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요즘은 안 좋은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러 교수는 금융 부분에 대한 경고였고요. 또 OECD 같은 경우는 지난달 20일에 국가 재정 문제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디 서머스 전 재무장관하고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사람들은 금융위기보다는 구조적인 불황, 장기 침체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문재인의 천적은 조경태. 7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장. MNL 논쟁을 그만하자는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접하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NLL에 대해 진실규명을 주장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분이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만하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쟁에 불을 지피고 지금에 와서는 아닌 말고식의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에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마십시오. 바른 정치인은 설득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위기와 혼란에 처하게 하고 답도 없는 소모적 정쟁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리고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대선 타령이 웬 말입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해왔습니까? 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강경 노선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NLL 대화록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들이 아직 대선까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운운하는 것이 당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경태의 천적은 지금 잘 나가는 강용석 전 의원 2011년 11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 또 어제 위원장님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남용이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예산소위원장은 자신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소속의 초선의 가장 젊은 제가 정치 탄압을 했고 권한 남용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그 정치 탄압하고 권한 남용하는 동안에 위원장님하고 예산소위 위원장님은 뭐 하셨나요? 교사범입니까? 배후 세력이에요? 방조범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는 꼬리 자르게 하는 겁니까? 이건 김영환 위원장님과 조경태 예산소위 위원장님의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부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던 조경태 의원 하버드 출신인 강용석 의원을 비꼬는데 저는 부산에서 지방대학을 나왔지만은 참 조 의원 저 합의된 내용만 먼저 네네 그 시기에 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나왔는데 참네 제가 입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안 거치는 줄 알아?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당신이 위원장이야? 조경태 너는 안 젊어?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5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초구청 조모국장에게 청와대 행정관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후에야 최 전 총장 의혹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부터 혼외아들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인사검증 당시에는 묵인하다가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기소하기로 하자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사자회담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개됩니다. 어제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사자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도 보수 쪽에 유리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선거 3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글 1,200여 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 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안전점검을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달 26일에도 시설 공사 도중 유독가스가 누출돼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꽉 막힌 대치정국. 여야 대표가 만난다고 해도 별수가 있겠냐는 자조부터 하게 되는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원내 대표들까지 포함해서 4자 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야가 민감하게 맞서온 장관 등 공직 후보자들을 여야 회담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임명해버렸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 존재감을 대놓고 무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있었던 여야 4자 회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현재 지금 여야 간에 네.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네. 먼저 국정원 개혁 특위의 구성, 그다음에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특검에 대한 논의. 네. 이가 두 가지가 크게 대척점에 있는 건데요. 네. 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단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들려보면 이 특위에 법안 심사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 법안 심사권이 없으면 저는 원천적으로 국정원을 개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거든요. 네. 이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위원회에서는 만일 이 특위가 어떤 내용을 권고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특위도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네. 이 특검 얘기는 뭐 새누리당이 꺼내지도 못하게 하니까 예산 얘기만 했다고 하거든요. 저기 새누리당은 네. 양쪽에서 뭐 한 발짝도 못 나갔다.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만약 그러면 새누리당이 그 특위 경우에요. 예, 그 법안 심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제의를 한다면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특검 부분이 남는데요. 네.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는 어차피 양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제가 의원총회에서 네. 다른 안을 냈어요. 그런 개혁 특위 부분에 대해서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네.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네. 지금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부분 사이버 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부분을 먼저 받고 네. 나머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켜보고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예. 제가 그 절충안을 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도 저희가 제의했는데 네. 새누리당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네. 정말 그 특검에 대한 수용 의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특위는 법안 심사권을 보장받고, 예. 그리고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국정원이죠. 예. 국정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한해서만 특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네. 좀 보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만약에 새누리당이 좋다. 특위 부분은 법안 심사권을 보장하겠다고 하고요. 특검은 일단은 후순위로 미루자. 이렇게 이춘석 의원님 수정안에서도 특검 부분은 배제하고 예. 특위 부분만 수용을 하는 입장이라면 어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현재 자체에서는 저희 민주당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저희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특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하는 것들은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검 부분 자체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상태 그걸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네. 특검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체를 수용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오늘 오전에 또 사자 회담이 열리죠. 예.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후유 중에 사실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날치기 인사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청와대 논평을 보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전혀 정치적 고려 없이 했다라고 논평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청와대가 어떤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이 시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청와대 인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시키는 거 받아쓰는 정도밖에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청와대 인식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만난다고 해서 네. 진전이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네. 자, 어제 그 회담장에서요. 예. 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소식을 협상하던 여야 대표들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예정에 없던 일로 오후 3시 30분 전에 이정현 수석이 갑자기 기자실에 가서 1시간 뒤에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는 긴급 공지를 했다고 하고요. 네. 김한길 대표와 전병원 원내대표는 회담이 결렬된 후에 네. 회담장을 나와서 이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청와대 임명 강행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사자유담 제안해가지고 네. 앞에 포장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는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한길 대표께서 탁자를 내리치면서 뭐 좀 다소 강한 어조의 얘기도 했다고 해서 혹시 그 임명 소식을 듣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임명 소식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네. 다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네. 뭐 국민을 위해서 예산만 통과시켜달라 그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책상을 내리친 건 맞군요. 뭐 저도 정확히 확실하게 모르는데 보도되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여당에서요, 어제 그런 협상 과정에서 나온 임명 강행이나 뭐 또 그 이전에 여당에 전혀 여지를 안 준다 대통령께서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최근에 만나본 여당 의원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있던가요? 뭐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은 아닌데 네. 그 여당 내에서도 그 황우여 당대표의 입장과 네. 그 지금 원내대표를 이끌고 있는 추경환, 네. 윤상현 수석부대표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네. 뭐 휴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중에서도 내부적인 조율 자체도 사실 쉽지 않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청와대까지 더 겹쳐 있으니까 네. 사실은 더 해결하기 어려운 지금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황우여 대표하고 최경환 원내대표 그리고 윤상현 수석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청와대 의중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뭐 요즘에 저는 느낌상인데요. 사실관계는 모르고요. 네. 뭐 항상 일요일날 오후에 보면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일주일 걸 싹 정리하고 그다음 걸 다 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상현 수석이 새누리당에서 가장 힘센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뭐 김한길 대표 입장이 뭐 김한길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원내 지도부가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협상 무용론이나 또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저희도 의원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네.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네. 어제 상황에서 저는 김한길 대표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헌신발 취급을 해서 네. 이 국회마저 대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당대표가 누구냐 원내대표가 누구냐 이런 네. 상황에서는 정말 제갈공명이 와도 어떤 뚜렷한 방법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법사위 간사시니까요. 그 예.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반대한 건가요? 검찰총장은 괜찮다는 입장인가요? 저희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데 저희 법사위의 의견은 이랬었습니다. 네. 지금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굉장히 장기화 오래돼 있고, 네. 그래서 이 김진태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적격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생각이 많았고요. 네. 그렇다고 그런 사유를 가지고 이 청문 보고서 채택도 거부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들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제 임명 강행 후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을 냈는데요. 저희는 김진태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 부분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검찰총장은 반드시 청문위를 통과한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네. 약속을 해놓고 이걸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김진태 총장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공약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김진태 총장에 대한 평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 평가를 대기보다도요. 네.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네. 법사위원들한테. 김진태 총장 어떻게 생각하냐. 그쪽도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김진태 총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네. 이 한마디로 단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강불 검사하고 원칙적인 검사다라는 평가는 있는데요. 네. 그 향방의 불꽃이 어디로 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도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새누리당 자체도 사실 우려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김진태 의원의 총장의 전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가장 당면에 있는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선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어제 취임사에서 이 선거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당에 처리하겠다라는 네.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지도록 노력할 거고 또 야당 법사위원 입장에서도 지켜지도록 또 감시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 총장에 대한 평가의 잣대는 결국 국정원 사건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최동욱 이른바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예. 사건에 대해서도 혹시 취임사에서 언급이 있었던가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고요. 네. 저희는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하고 네. 이 최동욱 총장 뒷조사 사건이 두 가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네. 사실관계는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국정원 사건 때문에 최 총장이 찍어내기가 되어 있고 어제 발표된 내용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청와대 행정관이 6월에 서초구청의 국장에게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네. 이때는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3개월 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사실은 우리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 사전에 사찰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나왔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의 관계에 비춰보면 이미 이 조선일보의 보도적인 3개월 전에 사찰에 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총장께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뒤에야 알고 사후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발표한 사람이 이정현 홍보수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그 조모 행정관이 6월에 이미 그 확인을 부탁을 했고 심지어는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게 사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만 확인하면은 뭐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청와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불법 사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민정수석실도 아니고 또 총무비서관실이더라고요, 소속이. 예. 그 조무행정관이. 그래서 이 총무비서관실에 가 있는 행정관이 이걸 뒷조사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그 윗선이 어디인가 네. 하는 것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민정수석실은 뭐 지금 이중희 비서관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전임 곽상도 수석도 그렇고 이미 연루가 돼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총무비서관실까지 이런 이제 연루 의혹이 나온 거니까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나요? 그러면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이 저를 별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네. 그 두 개를 공통으로 포함하는 그 윗선까지 연결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대권 도전 그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제밥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등등의 다소 좀 공격적인 그런 용어를 동원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좀 제밥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는 네. 뭐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지금 행보가 시기상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네.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처럼 그렇게 표현의 문제, 지금 뭐 제밥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문 의원의 행보를 뭐 당의 부담으로 여기는 그런 의견들은 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 지금 12월 달이 네.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행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현 지도부 김한길 대표 체제의
강한 힘을 실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힘을 통합하고 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좀 분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든 어느 누구의 행보든 간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 안철수 신당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신당이 아직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그쪽에서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앞으로는. 네. 근데 이 새정치를 입증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냐. 저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경쟁 관계에는 있지만 네. 이 두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조를 취할 부분은 공조를 취하면서 우리 야권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어떻게 대응하고 할지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네. 그런 어떤 시각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손학규 고문 측과 안철수 의원 측의 연대 가능성 언론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두 분의 성향 때문에 좀 나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정치적 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에는 뭐 실질적으로 그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전체적인 야권 전체의 틀에서 네. 이 통합에 대한 연대가 놓아진다고는 모르겠지만 어떤 개별적인 논의 연대에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이 의원님 전망에 대해서 그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이 의원께서는 그 이른바 손학규 고문과 가까운 의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고문과 안철수 의원 측의 연대, 개별적인 연대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안철수 신당 때문에 뭐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도 빠지는 걸로 나오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이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느 정도의 우려입니까? 뭐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비춰보면 우리 전라북도 경우만 해도 네. 안철수 신당이 높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 네. 또 도심 지역이 그게 심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 내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사실은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곧 민주당에 대한 질책이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의 질책이 그만큼 높은 거고 이게 실제로 투표가 가면 표심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은 네.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예전에도 잘못한 적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역전 현상으로 나타난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민주당이 호남민한테 큰 아픔을 줬다. 네. 그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큰 북풍이 저는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지 정치공학이라든가 이해득실의 문제로 따질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정말 호남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까지 다 했고 앞으로 어떻게 다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 한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청취자께서 제안해 주신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내용인데요. 문재인 의원의 대선 제도전 시사가 지도부의 당에 부담을 준다, 이런 견해를 피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청취자께서, 대권 제도전 시사가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어제 안철수 의원도 그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나는 해야 할 일만 충실히 해야 할 뿐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 외에도 다른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가장 강력한 그 대선의 후보고 또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선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이 그 먼저 사실은 그런 입장을 피력한다고 하면
사실은 자유스러운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 공학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민주당이 개파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개파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이런 그런 뭐 대권의 도선이 4년 뒤에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현재 해야 할 입장, 새누리당과 투쟁하고 또 얻어야 할 입장,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주어져야지 4년 뒤에 있는 대선에 대해서 먼저 방향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창조경제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풍성한 세일즈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특히 20분간 직접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영국 왕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칼라바를 내보낼지언정 이런 뉴스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권력 앞에서 좀비가 되는 방송,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믿어주십시오. 1년, 5년, 10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은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지지하신다면 조합원 가입으로 호응해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서울 3144-0933 7737로 전화주세요.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도 어려운데 TPP라는 생소한 용어가 국가 간 교역에 관한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가 이 협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혈맹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괜히 중국만 자극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TPP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제가 TPP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영어 글자가 TPP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 그것도 네. 영어로 FT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뭐 우리하고 미국하고 하듯이 1대1로 이제 하는 거였다면, 네.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 아펙 또는 에이펙이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는 용어는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에이펙에 이제 21개 나라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놓여 있는 나라들, 가령 중국도 빼고 아세안도 빼고, 네. 이런 에이펙 국가 중에서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심으로 미국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제 어떤 블록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을 TPP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블록이 형성된 건 아니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죠? 예, 그렇죠. 원래는 저쪽 아시안의 일부 4개의 나라들이 진작 이러한 TPP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걸 네. 이제 미국이 미국 중심으로 좀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해서, 네. 미국이 거기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러한 이른바 TPP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 FTA는 뭐 한미 FTA, 한 EU FTA 이렇게 양자 네.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 앞에 이제 이름이 붙어서 네, 일종의 이제 보통 명사화되고 있는데요. 네. TPP는 그냥 이 12개 국가의 경제 블록을 추진하는 요 세력 블록 네, 네. 요것만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대1 양자간과는 좀 달리 가령 국민도 아시다시피 EU, 유로연합, 또 네. 나프타라고 하는 또 저쪽 북미, 또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동안의 어떤 오랜 역사, 또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온 그런 경제 어떤 지역 경제 협력체하고는 굉장히 달리 이 TPP라는 것이 상당히 새로이 나타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펙이 1989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갑자기 이것이 이제 어떤 분열된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경제 블록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경제 블록의 의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TPP에 우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네, 공식적으로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까? 예, 관심 표명을 이제 정부 공식 입장으로 이제 발표하는 정도인데, 네. 예, 관심 표명이라는 게 관심 표명을 한국 정부가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 국내법적으로 이제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법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 TPP와 같은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행정부가 따라야 되는 법률인데, 네. 지금 이 관심 표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탈법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통상 조약 체결 절차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단계인데, 왜 관심 표명이 있었냐면은 결국은 미국 의회, 즉 미국의 통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이제 미국은 이 통상 교섭 권한 자체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예. 미 정부가 이러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과 같은 통상 조약을 협상을 시작하려면 미국 의회의 보고와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새롭게 다른 나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사전 협의 단계이거든요. 네. 이 사전 협의라는 것을 해서 이제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이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테니 승인해달라. 뭔가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할 때는 뭔가 내용을 좀 보여주면서 승인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미국법이 반영되면서 사전 협의를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관심이라는 것은 그런 사전 협의 단계도 아닌 굉장히 또 현재 어떤 국제 정세에서 튀어나온 굉장히 우리 법에도 어긋나고 또 미국 법에 비춰봐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러한 정부의 어떤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법은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법에는 그런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법이 요구하는 사전 협의와도 맞지 않은 관심 표명이라는 새로운 외교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 네, 우리 법에서는 이제 통상 조약 체결 계획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네. 체결할 계획, 즉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라는 게 우리 법률인데, 그 국회 보고 없이 그냥 그렇죠. 일방적으로 네. 관심 표명을 미국 측에다 한 거죠. 이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이죠. 네. WTO 강요회의, 발리에서 열리는 강요회의에 정부 대표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네. 거기서 무슨 예비 양자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던데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예비 양자 협의라는 것도 사실상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통상 전략 또는 어떤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또 이 네. 법에서 말하는 통상 조약 체결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관심 표명이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올해 안에 성사를 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의 가장 관건이 이제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지금 어제도 이제 미국 통상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을 압박했습니다만 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즉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서의 가장 큰
어떤 그 파워는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 즉 일본이 이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은 국내 사정상 쌀이라든지 농산물, 또 어떤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어떤 쟁점 때문에 일본은 지금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본의 그런 압박을 상당히 덜 수 있는, 즉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출구가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게 양보하더라도 일본이 결과적으로 얻을 게 많다. 즉 이 관심 표명이라는 대단히 특이한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국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타결을 어떤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의 이해에 우리가 알아서 맞춰줬거나 아니면 미국이 암묵적으로 요구를 했거나 이렇게 들립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에이펙에 공을 들여왔잖아요. 네. 1989년 이후부터 공을 들여왔고, 또 누가 보더라도 TPP에는 중국과 아세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내용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과 아세안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데, 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도 지금 뭐 타이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어떤 중요한 이 행동 주체들은 TPP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통상 전략과는 상당히 다른 관심 표명이 나온 배경에는 지금 벌써 올해 말이죠. 이달에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 TPP 강요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어떤 타결을 강하게 희망하는 그런 미국의 이해관계가 저는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 부분도 제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 네.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성격의 협상 대상 아닙니까? 농수산물 개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네. 지적재산권 개방도 압박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협상 파트너로서 네.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데, 양측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협상의 어떤 전술을 구사하겠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너희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과 타결을 짓는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른바 뭐 양다리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구사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거나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워낙 이제 어떤 이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일이라서 저 역시 네. 여러 가지 어떤 추정인데요. 네. 미국이 한국의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가입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건 뭐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죠. 이번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한국이 지금 단계에서 관심 표명이라는 것을 했느냐.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국의 어떤 국제 통상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네.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 여부를 협상 여부를 둘러싸고 이제 과거 일본 민주당 정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베 정권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 건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집단 자유권이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런 일본의 요구를 수용받고, 특히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그런 경쟁 국가로서 중국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블록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본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되는 거죠. 네. 그러나 반면 우리가 그러면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들어가서 얻어내는 것이 뭐냐? 즉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면서 그러면 어떠한 국가적인 이익, 어떠한 전략적인 목표를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 일본은 나름대로
집단 자유권이라든지 대중국 관계를 얻어내면서 TPP에 접근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한국 정부 스스로 수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어제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얻은 비교 이익을 상실을 해버릴 것이다. 네. TPP 안 들어가면. 즉, 그건 뭐, 논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은 보조로 정부가 나간다고 한다면, 마치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잃어버리는, 즉,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어떤 전략적인 국가 이익을 뭔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잃어버리는, 즉, 몰려가는 수동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정부가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관심 표명을 한 그런 배경이 미국의 이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국이 왜 지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미국의 의회. 네. 자, 오래된 일입니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경우에도 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한 협상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서도 미국 의회 내부 절차 이런 것이 진행됐었죠. 네. 즉 미국 의회의 통상협상 권한에 대한 행정부의 위임, 즉 한국을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국에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는 미국 의회의 그런 승인. 일본도 아베 정권 때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치 한국 정부가 원하면 당장 그 13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네. 미국이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미국의 국내 의협법, 국내 통상 절차법으로도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12개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막바지로 이번에 싱가포르 12월 협상 때 타결을 하기를 그렇게 강하게 추진해 왔고, 그것을 위한 어떤 그 12개 나라들도 이번 연말에 타결될지 여부를 굉장히 이제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13번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협상 타결이 상당히 뒤로 미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관심 표명이라는 게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즉 한국이 13번째 가서 앉겠다라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도 어떤 관심 표명이라는 그러한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공색한 그러한 행동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충돌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미국의 이해가 반영돼서 우리가 관심 표명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그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당장 협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었고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다. 예, 그거는 뭐 오히려 오히려 한국이 된다면, 들어오면 미국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 지금은 미국의 이해하고는 충돌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이 TPP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큰 이해관계는 한국의 참여 여부가 아니라, 네. 일단은 이 12월에 이걸 출범시키는 거죠. 타결시키는 거죠. 예. 근데 그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일본이죠. 네. 일본 내부 사정, 일본의 농업이라든지 여러 사정을 들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최소한의 그런 최소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서로 그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번 연말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러한 미국의 어떤 큰 전략적 이해관계에 비추어서 미국이 일본에 줄 수 있는 카드는 일단 여기서 환태평양 협정이 세팅이 되면 한국은 들어올 것이다. 한국에 들어올 것이 예정돼 있다. 네. 그럼 뭘 근거로 한국이 들어올 것이라고 할 것이냐? 한국은 지금 한중 FTA나 이런 문제 때문에 더구나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다. 이 TPP에 대해서. 네. 네. 그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관심 표명이고, 말이 관심 표명이지 벌써 관심 표명 나온 이후에 바로 지금 양자 협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12월에 TPP가 출범이 되면 이후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예,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한국 정부의 관심 표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결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당장 한국이 지금 13번째 여기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어려운 문제라 좀 이해 곤란을 겪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부분인 것 같군요. 그러니까 TPP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 일본이 좋아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한일 FTA라고 하는 것이 벌써 김대중 정부 시절 때부터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또 우리 정부도 대일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대일 적자가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때 한 130억 달러 했던 것이 지금 벌써 200억 달러 후반대로인데 한일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알고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미국이 가장 큰 이익으로 여기고 있는 조속한 협상 타결. 네. 여기에 일본이 약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미끼 용도로 우리 정부가 관심 표명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이 곧 들어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군요. 저 역시 미국의 어떤 미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TPP 가입을 요구해온 정도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현재 이런 느닷없는 관심 표명의 어떤 막후 사정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국내 행정부가 지켜야 될 우리 행정부가 지켜야 될 국내법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네. 이런 관심 표명이라고 하는 조치 그리고 바로 또 구체적인 사전 협의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저는 올해 말에 TPP를 타결하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TPP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우리나라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네, 소리로 듣는 시사만평, 새로운 시사풍자 프로그램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야당 인사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 움직임이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예산 결산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독 심사, 단독 상정,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발상인 것을 지적합니다. 야당의 예산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관 후보자의 흠결을 못 본 채 하고 감사원장 후보자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의 일방통행이 문제의 시발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여당의 일방통행은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라는 분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제 어렵게 여야 대표가 협상을 벌이는 바로 그 시점에도 장관과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 여당 대표인들 움치고 뛸 수 있겠냐는 자조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갈통이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경계하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재천 의원 발언의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만든 에너그램 문장입니다. 옛날에 임금을 가리키던 말 주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민심과 의회 반대를 발파시키겠다는 것. 통상 국정을 사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 독단주의 주상은 지독히 위험합니다.
단단한 민심과 의회의 반대를 깨트리겠다, 발파시키겠다는 주상, 국정을 사적으로 몰고 가려는 주상,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단주의에 빠진 주상, 그러니까 임금은 지독히 위험하다는 문장입니다. 원문과 애너그램 문장 이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단독 심사, 단독 상정,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발상인 것을 지적합니다. 단단한 민심과 의회 반대를 발파시키겠다는 것. 통상 국정을 사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 독단적인 독단주의 주상은 지독히 위험합니다.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는 희망버스가 다녀간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희망버스 규모를 두고 기획단 그리고 경찰, 언론이 제각각이더군요. 몇 명이 다녀갔습니까? 예, 전국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밀양 희망버스가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모두가 밀양이다, 이런 기치를 걸고 밀양을 찾았습니다. 네. 밀양 희망버스 기획단은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 26곳에서 버스 50대, 2천여 명, 개인 차편을 이용한 이들까지 포함하면은 2,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경찰은 1,2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번 희망버스는 전국에서 각계각층 연대의 발길과 손길로 채워졌는데 쌍용 자동차를 비롯한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 그리고 용산 참사 유가족,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그리고 영광을 비롯한 핵발전소 반대 주민들, 전국에서 송전탑 반대를 하는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네. 자,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1박 2일 간단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희망버스는 지난달 30일 오후 송전설로 경가지 마을에 도착을 해서 네. 공사 현장 방문을 하고 저녁에 밀양역에서 열린 우리가 모두가 밀양이다 문화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과 주민들은 11개 마을로 돌아가서 뒤풀이도 하고 이튿날 오전에 이제 주민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일정을 마치고 1일 오전 11시에는 지난해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며 이제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 사망했던 보라마을에서 모여서 마무리 행사를 했습니다. 네. 밀양역 집회 문화제죠. 30일 밤에 있었던. 예. 네. 문화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주민들도 많이 나오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천여 명 이렇게 밀양역에 모였는데, 이제 억압됐던 밀양 주민들이 한때나마 웃고 즐기는 한마당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과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이제 투쟁에 대한 지지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도 있었고, 네. 밀양 할매들이 부르는 합창과 풍물패에 이제 내려온 대동놀이도 하고 이렇게 어우러졌는데, 이제 할매들이 합창 공연을 하기 전에
부북면에 79살 손희경 할머니는 환영 인사에서 와 사람 많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뭐 지금까지 이제 고립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느꼈고 주민들과 참가자들은 이제 막 얼굴은 웃으면서도 눈물을 좀 글썽이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밀양역에서 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처음인가요? 이번 밀양 희망버스가 여러 차례 이제 다녀갔지만은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밀양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고, 네. 영남로에서 이제 뭐 촛불 집회를 계속 열어왔었는데, 네. 이번 행사가 최대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또 경찰 병력도 거의 4천여 명이 배치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뭐 한전 직원들도 수백 명이 동원됐다고 하고요. 예. 공사 현장에 접근을 시도했죠, 참가자들이.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공사 현장을 접근을 하긴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10월 초에 공사 재개를 하고 나서 이 현장에 접근 자체를 못했습니다. 계속 대치 과정 그리고 이제 끌려 나오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에 올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원을 풀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경찰이 계속 중간중간 산에서도 막아서고 이랬지만은 이들의 의지를 좀 꺾지 못했고 참가자들이 세 곳을 올랐습니다. 단장면 96번, 상동면 110번, 122번 이렇게 올랐고 122번 같은 경우에는 상동면에서 막히자 반대편 부북면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장인데 김준환 신문 문화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송전탑 현장 방문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한번 올라간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지를 뚫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물리적인 충돌이 심하게 있었나요? 격렬한 충돌이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대치 과정에서 신랑이, 그리고 밀고 당기고 이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네. 자,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이 힘을 얻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역시 희망버스 한 번 다녀갔다고 정부 또 한전 태도가 바뀔 리는 없고요. 예. 희망버스가 떠난 이후에 혹시라도 밀양 주민들께서 오히려 더 공허함 같은 걸 느끼진 않는지요? 일단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밀양 초고압 송전탑 사태가 전국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이번에 이제 희망버스가 다녀간 게 장이었다면은 밀양 송전탑 해결과 함께 이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네. 참가자나 주민들은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시작된 핵발전소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송전탑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경찰은 막아서고 주민들은 농성하는 그런 일성이 다시 이제 진행 중인데 어제도 현장에서 대치 과정에서 한 할머니가 끌려 나오면서 병원에 이제 후송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대규모로 참가자들이 밀양을 방문하는 2차 희망버스 계획이 혹시 서 있는지요? 1일날 이제 정리집회 정리 마무리 행사를 하면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이제 회견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각자 1터와 3터 곳곳에서 밀양 송전탑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네. 밀양 마을과 자매 결연으로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전력 정책을 그리고 핵발전 정책을 그리고 이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이 밀양 송전탑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희망버스를 다시 출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일정이 공개된 건 일정은 아니고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보상금 문제 때문에 마을 내부의 갈등도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죠? 이게 이제 개별 보상은 지난 9월달, 10월달에 이미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28일날 발표를 한 걸 보면은 한전과 합의하지 않은 마을에
마을과 주민에 대한 보상도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 합의하지 않는 마을의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 돈을 마을 공동사업비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싫다 그래도 주겠다는 거군요. 일단 신청을 하라. 이렇게 마을 단위의 결정 이런 걸 이제 개인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마을 입장에서는 분열을 조정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마을마다 의사 결정 구조가 있고 거기서 합의해서 입장을 정했는데 그 합의에 따르지 않는 분에게도 돈을 주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예. 네. 그리고 받지 않은 부분들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일방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네. 자, 이미 공사 끝난 마을에도 보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밀양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면이 5개 면입니다. 5개 네. 면인데 지금 1개 면, 청도면은 공사가 끝났고 지금 4개 면이 이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네. 청도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공사가 끝났음에도 새롭게 합의된 보상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급 적용도 가능한 논란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신고리에서 북경남까지 이제 90km 구간의 송전선로가 생기는데, 양산, 부산, 장령 이쪽에는 공사가 이미 끝났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선로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도 개별 보상, 직접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부산 쪽에서는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한전돈이면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을 지급하는데 그 원칙이 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밀양 사태에서 이제 한전과 정부가 계속 보상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마을 공동사업 이런 식으로는 보상을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직접 개별 보상, 이제 송전선로 거리 따라서 해서 그 가구에 직접적으로 얼마 보상을 하는 것은 밀양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국회의원들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해왔던 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돈으로 사람을 가르는 아주 고약한 방식이군요. 자, 주민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던데요. 이 문제와 관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는 이제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300명 감사 청구인단을 모집을 해서 네. 송전탑 사업 과정에서 보상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데 대해서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이제 공사가 마무리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도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한 데 대해서 송전선로 구간에 포함된 부산이나 양산, 장령 주민들도 현금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책 사업에 선례가 되는 문제도 감사원에 따져달라고 요구하겠다 밝혔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 요청서가 들어가야 되겠고 네. 그렇게 되면은 감사원 내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 대책회의도 지난달에 송전탑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선로가 바뀐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네.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뉴스바 오늘 순서 마칠 순서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2011년 당시 박기태 국회의장이 약속을 했죠.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